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개편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과학과 훈련 체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한 강군으로의 도약 어떻게 실현될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중복성은 줄이고 다양함을 탑재한 정신전력 기본 교재가 개편됐습니다. 국방 환경 변화와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교육훈련 체계도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도약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정신전력 교육 개편 사항과 과학과 훈련 발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진형 국방부 정치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인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병영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과학과 훈련 체계가 강화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중요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장병 정신전력이란 무엇이고요? 왜 중요할까요? 개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전력 그러면 보이는 유형 전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 전력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보이는 전력 그러면 뭐 전투기, 뭐 전차, 함정 이런 것들이죠. 네. 무기, 장비. 무형 전력, 다시 정신 전력은 무형 전력, 보이지 않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거기는 뭐 기술 전력, 운영 전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신 전력은 그야말로 유형 전력을 운영하고 또 유형 전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전장 환경이 변하고 무기 체계가 발달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투를 하는 주체는 사람, 즉 네. 장병들이거든요. 장병들이 어떤 정신 전력으로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영화 명량들 다 보셨을 텐데 영화 명량에 보면 당시 우리 조선의 수군은 정말 열세였어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 수군 장병들에게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정신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런 무장으로 나갔을 때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형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장병의 정신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유형 전력을 강화시키는 노력들, 이를테면 지금 우리 국방부 각 군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그런 정신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스스로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네. 이것이 우리의 전력을 강화하는 기초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그런데 이제 국방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에 맞는 실전적 또 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과학과 훈련 체계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군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고 네. 있습니다. 근데 교육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실전적인 훈련이고 그다음에 실사격을 해본다든지 실제로 기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현재 우리나라 훈련장 여건이 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각종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어떤 과학화 훈련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의 훈련의 효과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학과 훈련 체계가 갖춰지면은 물론 장병들이 실제로 해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조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잘 하지 예.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면은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뭐 군에서 AAR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교육 훈련 결과 분석인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아주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잘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차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두 분 전문가분들께서 장병 정신전력 어떤 개념도 설명해 주시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한 과학과 훈련 체계가 가지는 장점 그리고 또 우리가 국방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듣고 싶고요. 장병 정신전력 교재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 문성모 센터장님께서 장병 정신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정말 이 장병들 정신교육은 유형 전투력 이상으로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이런 장병들의 정신 전력의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네. 그 영역별로 이제 교육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보관이고요. 네. 두 번째는 투철한 국가관이고 세 번째는 필승의 신념을 구비하는 군인 정신 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보관이라 하면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예. 모든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힘과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죠. 또 국가관이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거 이것이 이제 투철한 국가관이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군인 정신인데 우리 전장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이 보통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 필요한 충성심이라든지 네. 필승의 신념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군인의 갖춰야 될 그런 가치관 또 이런 것들 부대 정신 고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군인 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신병 교육과 또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부대 교육으로 나눠서 이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신병 교육 때는 막 입대한 장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안보관과 국가관 군인 정신을 군인의 만들기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부대 교육 차원에서는 지휘관 중심으로 네. 일일 또 주간 또 분기 단위 이런 집중 정신 교육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영역이 네. 완전히 내면화되고 신념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이제 우리 문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세대 장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좀 이런 국방일보와 네. 또 우리 이 국방 TV를 통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아주 양질의 네. 그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관, 국가관,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고요. 또 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멘트가 국방일보 그리고 국방 TV를 통해서 지금 활용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 오늘 같은 이렇게 국방 포커스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시청자분들께 장병 정신 교육 관련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네. 즐겁기도 하고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런 장병 정신전력 교재가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기본 교재가 개편이 됐어요. 네,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장병들 정신교육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그 네. 교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에는 이제 국방부 자체에서 이것을 많이 만들곤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17년부터 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지필진을 구성해서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했고 또 그 지필된 이후에 우리 문성무 센터장님도 그 자문위원으로 또 감수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또 많은 네. 전문가들의 네. 자문과 감수 또 공청회 세미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균형 잡혀 네. 있으면서도 내용이 알찬 네. 그런 교재를 만들었고요.
이전 교재하고 좀 두드러진 차이점이라 하면 이제 영역은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군인 정신, 국가 간 안보 간 영역은 같은데 과제 수를 조금 유사 과제나 이런 중복 과제를 통폐합해서 예. 18개 과제를 12개 과제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이제 효과를 제고하는 데 예.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과제 구성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내용 측면에서도 이 변화되는 이제 안보 환경도 반영을 하면서 예. 또 우리 장병들이 새로운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균형감을 갖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알차고 다양한 내용들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보람을 느낌이 옵니다. 네, 센터장님 직접 감수하셨다니까. 근데 궁금해지는 게 신세대 장병들이 과연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또 생소한 개념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반복 학습을 하시고 교육을 한다 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뭐 과거에 지휘관도 해봤고 또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직접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정신교육과 지금의 교육을 비교해 보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네. 또 수준도 높아졌고 다양해졌어요. 그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네. 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 네. 또 그들의 특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 면에서 네. 또 교수의 기법 면에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쌍방향으로 스스로 참여해서 토의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정신교육, 정신전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관, 안보관, 군인 정신 그 영역별로 그렇게 이제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 교재를 감수하는 과정에서 네. 참여하고 저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을 또 반영을 하고 노력을 했고 또 작년에 기회를 좀 주셔서 국방 TV를 이용한 강군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제가 직접 출연을 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실제 또 현장에 가서 장병들을 정신교육하는 기회들도 여러 번 있었고 가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 대개 장병들의 눈빛이나 이런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국방일보 5월 28일자 그 일면 기사에 보면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국방부의 이런 정신전력 콘텐츠에 대한 장병들의 반응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네. 93%가 만족한다라는 네. 반응을 보였어요. 수치로 정확히 나온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장병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던 거에 비해서 여기 와가지고 서로 쌍방향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대학 수업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네. 보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중요한 그런 군인 정신에 포함된 네. 그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예. 됐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 정신 전력 기본 교재도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 오랜 동안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네. 그런 교재로서 장병들 눈높이에 잘 맞췄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최근에 병사 일가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사업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국장님,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신지. 네. 저도 최근까지 전방에서 이제 지휘관을 네. 하다가 이 국방부로 왔기 때문에 그 전방에서 이 장병들 정신교육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제가 위관 장교 때나 연관 장교 때 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옛날에는 정신교육하면 장병들이 많이 졸았습니다. 우리 센터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게 참여형으로 하고 체감형으로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어떻게 이 수요를 네. 잘 파악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 국방부에서도 현장에 이렇게 확인도 나가고 네. 또 설문도 하고 또 외부에 이제 용역을 의뢰해서 아주 객관적인 네. 어떤 이제 수요자의 만족도나 이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도 90%가 넘는 네. 장병들의 호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네. 또 아까 이제 제가 3번 이 사이클이 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클별로 네. 다시 좀 보완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아까 이제 김 박사님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요즘 그 우리 장병들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이제 스마트폰 좀 중독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더니 군대에서도 스마트폰 네.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방부 회의하면서 장병들 정신교육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우리 국방부 장관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본 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일보에 사실은 QR 코드 같은 거를 심고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기존의 지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생생한 네. 그 이 자료를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장병 정신교육이 시공간을 떠나서 언제든지 네.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굳이 이렇게 모아놓고 하지 않아도 장병들 스스로가 생활관 안에서 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말 유익하게 스마트폰을 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우리 장병들 신세대 장병들에게 네. 정말 꼭 맞는 그런 그 콘텐츠와 네. 그런 이제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굳건한 정신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튼튼한 대비태세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전력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 계속해서요 강인한 정신전력을 탑재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 체계 개편 사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 그 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는 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사실 군인들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실전사하고 똑같이 훈련하면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여건들이 그런 실전 훈련을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훈련장 주변에 이렇게 민가가 없었지만 이제 점차 도시화되고 또 반면에 우리 군의 장비들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좋아지지 네. 않습니까? 사거리도 더 멀리 네. 나가게 되고 더 고위력의 이제 어떤 장비들이 되고 기동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비들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실전 훈련장은 마련되면 좋은데 그것이 점점 어려운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또 이 이제 이 주민들 우리 국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안전에 네. 이제 어떤 문제도 야기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네. 이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로 이 교육훈련 정책을 좀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뭐 이렇게 레이저 교전 체계라 하는 마일즈 훈련이라든가 또 일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훈련 또 가상현실을 일부 반영한 이런 훈련들을 해오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이 실전 훈련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 이런 가상현실을 반영한 그런 교육훈련 체계와 접목을 시키면 네. 훈련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도 훈련의 제약 요소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훈련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국방 분야에 새로운 도전도 되고 기회가 되고 있는 건데요. 김 박사님,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파급 효과가 국방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AI다, 뭐 IoT다, 뭐 등등 이런 어떤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
끼리 연결되는 초연결 뭐 또 그걸로 통해서 뭐 또 초융합 뭐 이런 것들로 아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센서라든지 슈터라든지 이런 게 뭐 자동으로 통합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반자율 또는 무인 전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날 것이고 또 조직 구조가 또 소규모 또는 모듈화 지금처럼 어떤 대규모 조직이 아닌 네.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군사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군대에 적용되면서 군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군인들은 뭐 강인한 체력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네트워크를 뭐 통제한다든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협업이 가능한 의사소통 능력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뭐 통제형 주도형 리더가 강조됐다면 앞으로는 위임형 리더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막 그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도 전통적으로 대규모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던 거를 뭐 수준별로 요구되는 능력 관리 중심으로 네. 간다든지 그다음에 공통적인 일반형 관리에서 어떤 전문형 맞춤형 관리로 간다든지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양성에서 선발에서부터 양성 배치 이런 인사 순환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는 목적형 관리 이런 것들이 네. 아마 요구될 겁니다 군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군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다 보면 전통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많이 대신을 네. 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물체를 놓고서 이게 적이다 아니다 공격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걸 판단해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컴퓨터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휘관이 무조건 쏘라고 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무력을 관리하는 장교, 특히 장교단들은 네. 아주 전문적이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국방, 과학화 훈련 체계 분야별 추진 과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서 실전 훈련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마일즈 장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걸 어떻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이 마일즈 장비라는 거는 이제 멀티플, 인터그레이티드, 그다음에 레이저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전투에 참여하는 이 병력과 장비들의 이 레이저 교전 체계를 이렇게 그 입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교전 체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서버에서 전체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이제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죠. 예. 이게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한 대대급 정도가 이 아주 그 소화기 정도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했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최초로 저희가 여단급 규모가 이 할 수 있는 네. 그것도 모든 화기를 다 이 레이저 교전으로 할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저희가 세 번째 이 체계를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NTC 훈련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훈련장인데요. 네. 그거 있고 이스라엘이 또 이 훈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렇군요. 굉장히 이 과학화 실전 훈련 체계를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전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전 결과가 그대로 서버에다 입력이 되고 네.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AR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체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부대 수가 한 8개에서 10개 여단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 그 제대들이 다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건 이거대로 가고 예. 또 각 사단별로 중대급 중대 단위로 이렇게 마일즈 똑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씩
다 전력화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소대급이 또 할 수 있는 또 그 2개 세트를 각 지금 사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병 개인들로 보면 적어도 1년에 2번 내지 3번은 이런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생동감 있는 실전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네, 김 박사님,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신세대 장병들의 어떤 흥미도 유발하고 또 훈련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 마일즈 장비 활용을 위한 적정 훈련 소요와 훈련 효과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마일드 장비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2013년에 네. 실전 전투 역량이라는 연구 과제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KCTC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부대들을 가서 장병들을 면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마일드 장비를 사용해서 자기가 맞아서 죽었다라고 판정이 내렸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물론 실제로 죽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자기가 죽었다라고 판정이 나고 또는 어떤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고 판정이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진짜 총에 맞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죽은 걸로 판정이 나면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투입이 되는데 그때는 그 전과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전술 기동도 하고 예. 뭐 사격도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마일즈 장비가 가지는 효과라는 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네. 문제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한 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1회 정도는 부족하다. 좋기는 3회까지가 한 3번 정도 해보는 게 좋은데 네. 이제 예산상의 제약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2번 이상은 네. 2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 마일즈 장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전국에 산재된 군 훈련장 주변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훈련장 구축 시에 이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소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학과 훈련장을 점점 이렇게 확대할 예정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추진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과학화 훈련 중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그 마일즈 훈련은 실기동 훈련이거든요. 네. 또 실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훈련장 문제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KCTC 훈련 같은 경우는 인제 홍천에 저희가 네. 이제 대규모 그런 훈련장을 이미 조성을 한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사단 단위, 군단 단위로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금 네.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훈련장 종합 발전 계획과 함께 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군을 예를 들면 훈련장 숫자가 사실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수천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군소 훈련장들을 지금 국방개혁과 함께 추진하고 예. 있는 이 부대 재배치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 통폐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실전 마일즈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을 사단 단위, 군단 단위로 이렇게 권역화해서 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30년까지 사단 단위로는 10개, 네. 그다음에 군단 단위로는 6개의 이런 통합, 이런 그 실전 마일즈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을 지금 차근차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들께 피해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제 국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군 훈련으로 인한 이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좀 보상을 해줄 수 예. 있는 그런 입법 활동도 저희가 함께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입법 활동 같이 해야만 과학과 훈련 체계가 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네. 많아질 예정인데 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VR, AR 네. 기반으로 한 가상 모의 훈련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조금 언급을 네. 해주셨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 실제 이제 네. 기동하는 훈련이고, 이 가상 모의 훈련은 가상 현실, 증강 현실, AR, VR 이제 이런 그 과학 기술을 훈련에 이제 접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화기 사격을 하게 되면 이 표적을 그냥 100m, 200m, 250m 이렇게 놓고 표적이 올라오면 사격하고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상 모의훈련 체계를 적용을 하면 그런 고정 표적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로 적이 기동하면서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상현실 속에 구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격을 하는 그런 그 실제 사격수를 이제 숙달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사격 훈련의 경우고요. 소부대 전술훈련 같은 경우도 일개 팀이나 소대까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서로 지휘 통제를 하면서 이 VR 이걸 안경을 쓰고 하게 네. 되면 적이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적의 이동도 AI 기술을 적용을 하면 우리의 대응하는 것과 적이 대응하는 것이 서로 네. 실전과 같은 교전 상황이 묘사되면서 네.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실제 사격을 하지 않고 실제 기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전장 상황을 체험할 수 예.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 훈련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제 네. 훈련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교육 훈련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종전의 모의 훈련 체계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VR과 AR 기술을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전과 비슷한 느낌은 들지만 체력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훈련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 이제 모의 훈련의 중요성 또 VR과 이제 AR에 기반에 든 가상 모의 훈련 어떤 기대 효과, 장점이 있는 겁니까? AR하고 이제 VR 기술 접목한 게 이제 미군 같은 경우 ESD 2000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격 훈련입니다. 네. 걔들을 어떻게 실시하냐면요. 걔들 이제 뭐 평화작전이라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네. 저기 중동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데 순간적으로 병사가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친구들이 총을 딱 내밀면 사격하고 즉각 조치 사격을 네네. 하게 되겠죠. 뭐 그런 훈련들을 막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훈련에 대한 비판 중에 이제 아까 체력적인 문제도 네.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제 심리적 공포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좀 약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인간은 동종 살해에 대해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전설을 분석해 보면 병사들이 전장에서 총을 쏘는 게 아니고 하늘로 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 공포를 극복하는 거는 이거 갖고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한계를 알기 때문에 네. 평소에 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강인하게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 공포를 극복한다든지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신전력 네.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지 이것만이 네. 뭐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건 아니고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정신전력적인 네. 부분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예. 군의 훈련을 시킨다.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박사님 설명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전력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동시에 이제 LVC 기반의 합성 네. 전장 훈련 환경도 조성해 네. 나가고 계신다고 이제 네. 말씀해주시고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LVC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각 군별의 통합 훈련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제가 아까 라이브 훈련 체계를 말씀을 드렸고 네. 좀 전에 이제 가상 훈련 체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LVC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버추얼 컨스트럭티브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은 아까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전술제대 차원의 네. 그런 이제 영역이죠. 근데 여기에 컨스트럭티브 시뮬레이션까지 가면 우리가 전구 차원의 연합 연습이라든가 네. 또 합동 훈련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같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는 마일즈 훈련을 실기동 훈련을 하고요. 일부 부대는 가상 그 현실 속에서 훈련을 하고 네. 지휘소는 이 제대별 그 큰 지휘소는 워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AI 이런 기술들을 같이 접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것. 네. 그것이 합동 전장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육해 공군이 함께 해병대 예. 함께 할 수 있는 훈련 체계도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합 훈련까지 예. 가능한 체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연구도 하고 체계 개발도 하고 이건 선진국도 사실 아직까지 그 길을 다 가지 못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이고 또 저희가 이런 또 IT 쪽에서는 선진국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방 정책이 이 방향으로 지금 차곡차곡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머지않은 장래에 저희가 어떤 나라보다도 앞선 네. 이런 그 LVC 교육훈련 체계가 갖추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제 교육 훈련 관리를 위해서 정보와 체계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통합 교육 훈련 관리 체계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네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탄약이나 물자 또 인사 관리 이런 쪽은 이 통합 관리 체계가 이미 잘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군이 아직 이런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가 이 서버가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기로 이루어지고요. 네. 또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 빅데이터로 이제 이런 훈련 결과들을 다 축적하고 하면 이게 다음 훈련에 이게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분석 결과가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아직 종합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또 많은 지원 소요들이 있거든요. 예. 뭐 교탄, 교보제, 예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이 과학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안 예. 되거든요. 또 예산의 낭비도 많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 체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는 쪽으로 네.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교육 훈련 이 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야만 또 많은 기대 효과를 그렇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는데요. 그래서 김 박사님 이제 구축이 됐을 때의 기대 효과 그리고 또 이거를 기대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속하게 뒷받침돼야 될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국장님께서 이제 통합교육훈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통합훈련 그 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교육훈련 관리 체계죠.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그다음에 부대 훈련 부분 이것들이 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원 분야 그 네. 통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된다 네, 별도에.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부대 훈련의 경우에는 우리가 C4A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작전용으로 이제 전시에 이제 지휘관들이 사용하는 건데 부대 훈련은 C4A 체계와 연동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갖고 실제로 지휘관들이 C4A 활용 능력도 키우면서 또 실전적으로 부대 훈련도 해보고 예. 그렇게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제일 중요한 돈이죠. 예산인데. 예산이군요. 네. 우리가 예산만 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기재부에 잘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좀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도 네. 많고 또 교육훈련 효과라는 게 당장에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무기를 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금방금방 예산을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반드시 구축돼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죠. 아마 그게 근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야 될 길이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또 열심히 하실 겁니다. 네.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군의 과학과 훈련 체계 발전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선 아니다.
훈련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는 김 박사님 먼저 해주세요. 네. 먼저 얘기할까요? 예,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뭐 경제성 논리를 따질 때 보통은 다 그 해당 분야의 예산만 따집니다. 근데 주변부 예산까지 다 따져보면은 사실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드는 돈 전체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할 때 드는 돈 전체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 유지비 등등등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건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새로 신규 사업이 얼마 든다 이런 것만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효과 측면에서는 과학학 훈련 체계가 훨씬 높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경제성 논리로 많은 정책들을 따집니다. 근데 저는 공공정책은 우선이 되는 거는 목표 달성 여부죠. 효과성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게 효과가 달성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데 효과성 담보가 되지 않은 경제성은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해봐야 되는데 서로 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저는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김 박사님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전투력 창출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군이 평상시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 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시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전투력 창출의 가장 지름길이 이 과학과 교육훈련 체계다. 여기에는 아마 이것에 반대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일단 높다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전 훈련과 이런 가상 훈련과 이런 것들을 결합하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에 드는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탄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이렇게 사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과 가상현실 속에서 사전 훈련을 충분히 하고 완전히 숙달된 가운데 꼭 필요한 사격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교탄에서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요. 또 부대 이동 소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절감 효과가 또 있는 네. 거거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훈련장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불필요한 많은 훈련장들이 통폐합되면서 거기서 나올 수 네. 있는 또 시너지가 있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드렸던 이런 부분도 민군 상생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고 뭐 장관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정경두 장관님께서도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몇 차례 토의를 했고 네. 장관님께서도 반드시 예. 이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여튼 반영하도록 지침을 주신 바 있고요. 다른 우리 저 국방부 내 유관 부서들도 다 동의하고 네. 이 방향으로 잘 가게 될 겁니다. 네,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2017년도에 한미 정상 간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그 전자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요. 우리군의 능력 키우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연합작전 수행 능력 배양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리 교수님께서 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저희가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미 작전을 연합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지금 국방개혁 2.0과 연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내실 있게 이렇게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연합 합동 작전에 대한 이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방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네.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연합 작전 훈련 그 기회를 좀 많이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 1년에 10회 정도 10개 나라 정도의
이렇게 우리 군이 나가서 네. 대외 다국적 군 훈련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이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가 이렇게 군 간에 교류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저희가 현재 그런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네. 이 연합훈련 기회를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착착 그런 것들이 진행이 네. 돼서 아마 내년부터도 이 연합훈련이 지금보다는 훨씬 이렇게 늘어나는 네. 방향으로 가시화가 될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연합합동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좀 보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합동교육 같은 경우도 연관장교 위주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관학교서부터 또 초급 장교, 네. 또 연관장교뿐만 아니고 장군에 이르기까지 네. 이렇게 연합합동 기회, 교육 기회를 좀 예.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쪽의 정책을 두 네.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연합작전을 잘하려면 윤 교수님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 언어 능력 그렇겠죠. 예. 영어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제 젊은 장교들은 영어 능력이 이제 우수하긴 네. 합니다만 이 좀 군사 용어와 네. 또 일반 이 영어 능력을 좀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를 좀 확충하자. 예. 그래서 우리 M무크라고 아시죠? 네. M무크 체계를 좀 활용하고 또 어학 인재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예. 그런 쪽에 이제 국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체계적인 그런 이제 체계를 합동 연합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미간만 이뤄서는 안 되고 네네. 각 다국적. 네, 다국적이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각 군별로 연합 합동 작전이 이제 변화가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 전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연합 합동 그 수행 능력 중요한데 왜 중요한 겁니까? 예. 역시 지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 평화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 그 강력한 힘은 역시 훈련에서 나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해야 되는데 한미 연합 억제력을 또 유사시에 전승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려면 한미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제대별로 유형별로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년에 19-1 동맹 연습이 네. 있었고 또 후반기에는 전자권 전환을 위한 초기 검증을 위해서 또 19-2 동맹 네. 연습이 있지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한미 연합 전력을 유지하고 또 육해공군 마찬가지예요. 네. 전장 환경이 변하고 무기 체계가 발달하고 전략 전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군별로 지휘, 통신, 통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고 통합전투력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각 군이 함께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꼭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 대비한 을지 태극 연습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와 군, 또 군 내부에서 역량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강력한 힘, 평화를 지키는 노력이 결국 평화를 만드는 예. 그런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군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군사 선진국도 물론 이런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는데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또 해소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그 군사 선진국들은 그 합동성을 굉장히 중시하죠. 네. 그런데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나라들도 사실 자군 이기주의들이 다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네. 또 현재도 좀 있는 거고요. 그것을 군의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전투력으로 네. 승화시키고 있는 거고 합동성의 어떤 그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진국들의 제도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은 이게 인사관리하고 잘 이렇게 결합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합동성을 갖추지 못하면 인사관리에 좀 불이익을 보게 한다든가 또 반대로 굉장히 합동성에 이 능력이 있는 장교들은 우수하게 평가받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릴 때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 합동성 강화 프로그램에는 이런 연관 장교들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소수 인원들만 합동성에 충분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군 될 때까지 합동성에 대한 전문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이 장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 모든 연관 장교들과 또 이 준장 계급까지는 네. 거의 그 예외 없이 그 합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원격 교육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관리상 좀 어려운 사람들은 네. 원격 교육 체계까지 이렇게 해서 합동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네. 인사상에 불이익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어려움을 있다. 준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와 이런 네. 합동성 교육하고의 어떤 연결 체계 네.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제가 네. 합동군사대에 이제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네. 이제 소령들 연관 장교가 되면 들어와서 각 군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데 반드시 합동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기간은 뭐 교육 과정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합동 과정에 들어와서 육해공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작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배우고 네. 거기서 또 각 군의 장교들이 함께 토의하고 예. 또 그 특성들을 교환하고 이해하고 그런 점에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합동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군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꼭 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한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계획이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바람과 조언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카이다에 1989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교육훈련 분야를 쭉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군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 누구나 다 압니다. 전투에 승리한다, 유사시에. 그리고 국가를 보호한다. 이건 당연한 명제죠. 그런데 유사시에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준비태세라고 그러죠. 네. 준비태세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준비태세는 하드웨어 준비태세, 소프트웨어 준비태세 이렇게 많이 나눠왔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교육훈련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휴먼웨어 준비태세라는 말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라든지 장비를 이루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제도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네. 걸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된 휴먼웨어 준비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휴먼웨어 준비태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장병 개개인의 어떤 전술 전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간부들의 전투력 운용 능력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정신전력입니다. 예.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장 강하게 만들고 잘 해줄 수 있는 게 교육훈련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센터장님도요. 예, 이제 뭐 계획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네.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화 교육도 그렇고 정신전력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민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민의 기술 또 다른 부처의 좋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국방부가 잘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들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예.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역시 국민의 지지의 확보인데 네.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관, 국가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질 때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군을 고귀하게 여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정말 기리고 감사하고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끊임없는 홍보 노력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먼저 마무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김 박사님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주신 말씀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핵심을 짚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또 교육훈련, 미래 우리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한 국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참 네.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장병들의 정신교육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또 지금의 안보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군이 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많은 염려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힘줘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병들은 아까 말씀드린 투철한 안보관, 국가관, 군인 정신 이것은 우리 군인들이 물러설 수 없는 그 정신적 태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본은 저희가 흔들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신념화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 신세대 장병에 맞고 또 지금의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 신세대 장병들이 균형감을 갖고 자기가 군복무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방부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네.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 약속을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는 아까 뭐 여러 토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네.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에 어떤 모두가 합심해서 예. 이걸 정책적으로 잘 추진해 나간다면 정말 전투력 높은 세계 최고의 강군을 네.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강군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 공감과 지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과학과 훈련 체계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홍보 필요한데 오늘 이런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공감해 주시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 환경 변화에 걸맞은 강군 육성을 위해 장병 정신전력 교육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 내실화를 기대해 보면서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